엄마 왜 그렇게 입고 계세요? 딸이 깜짝 방문한 어느 화요일 오전. 저는 3일째 같은 추리닝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푸석하고 슬리퍼는 낡아서 앞코가 해졌죠. 집에만 있을 건데 뭐. 변명하는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자신을 너무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좀 입으세요. 엄마 이런 모습 보기 싫어요. 그날 밤 베개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나를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떠나고 나니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나를 위해 옷을 입기로 했습니다. 제 친구 순자 언니는 올해 70입니다. 그런데 순자 언니만 만나면 제 자신이 부끄러워져요. 왜냐고요? 순자 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딱히 갈 곳이 없어도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었더니 순자 언니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자신한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 괜찮은 척, 상관없는 척 하면서 나를 함부로 대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순자 언니 남편이 돌아가신 지 5년이 됐대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답니다. 잠옷 바람으로 하루 종일 TV만 봤대요. 머리도 안 감고 밥도 대충 먹고.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거기 낯선 할머니가 서 있더래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축 처지고. 그게 자기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 소름이 돋았대요. 그때 생각했어. 남편은 갔지만 나는 살아있잖아. 나를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 그날부터 순자 언니는 달라졌답니다. 매일 아침 옷을 갈아입고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대요. 아무도 안 봐도 어디 안 가도 나를 위해서. 신기하게도 옷을 제대로 입으니까 자세가 펴지더라. 자세가 펴지니까 마음도 달라지고 하루하루가 살만해지더라고. 순자 언니 이야기를 듣고 저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어요. 화려한 옷이 아닙니다. 깨끗한 면바지에 편한 블라우스. 여기에 립스틱 하나만 발라도 거울 속 제 얼굴이 웃고 있어요. 처음엔 남편이 이상하게 봤어요. 어디 가냐고 묻더라고요. 안 간다고 했더니 그럼 왜 그렇게 입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하나 보려고. 남편이 처음엔 어리둥절해 하더니 이제는 아침마다 말해요. 오늘도 이쁘네. 50년 결혼 생활에 처음 듣는 칭찬이에요. 나를 위해 옷을 입으세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나 자신을 위해서요. 그 10분이 하루를 바꿉니다. 작년 가을 친구 명자가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명자가 말했어요. 옷장 좀 봐도 되냐고. 같이 옷장을 열었습니다. 명자가 폭소를 터뜨렸어요. 제가 20년 전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먼지 쌓인 비닐 커버에 쌓여서. 언니 이거 언제 입을 건데? 솔직히 대답했죠. 딸이 결혼할 때 입으려고 했는데 딸은 웨딩드레스를 입었다고. 그런데도 못 버렸다고. 추억이 있잖아요. 명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나이에 언젠가는 없어. 지금 입지 않으면 평생 안 입어.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같이 옷장 대청소하자고. 하나하나 꺼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 옷 지난 1년간 입었나? 대부분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10년 전에 산 원피스, 사이즈가 맞지 않는 바지들, 언젠가 살 빠지면 입으려고 남겨뒀던 옷들. 그런데 정말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명자가 제 옷 중에 하나를 집어들더니 이거 자기가 10년 전에 준 거래요. 제가 그때 너무 좋아했대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안 입고 옷장에만 넣어뒀던 거예요. 언니 왜 안 입었어? 명자가 물었습니다. 아까워서. 그 순간 우리 둘 다 웃음이 터졌어요. 아껴서 안 입었는데 이제 입으려니 유행도 지나고 몸에도 안 맞아요. 아끼다가 못 입게 된 거죠. 딸들이 어릴 때 입혔던 옷도 나왔습니다. 작은 티셔츠를 손에 쥐니 눈물이 났어요. 통통하던 작은 손, 까르르 웃던 얼굴. 그때가 그립습니다. 명자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언니 추억은 옷장이 아니라 여기 있어.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죠. 사진으로 남기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2시간 동안 정리한 옷이 큰 봉투 5개. 그렇게 많은 옷 속에서 살았는데 정작 즐겨 입는 건 몇 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원칙을 세웠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옷 10벌만 가지기.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편하면서도 단정한 옷, 세탁이 쉬운 옷, 입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옷. 딱 10벌이면 충분했습니다. 옷장이 정리되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음도 정리됐어요. 매일 아침 뭘 입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줄었고, 내가 좋아하는 옷만 입으니 하루가 가벼워졌습니다. 옷장 정리는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에요. 2년 전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20년 전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그날 낡은 추리닝에 머리는 헝클어진 채 맨 얼굴이었거든요. 게다가 슬리퍼까지 신고 나왔어요. 상대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화장도 단정하게 한 모습이었어요. 저와 너무 대조적이었죠. 너무 창피해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급해서 그냥 일하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초라한 아줌마가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어디 갈 때만 옷을 차려입고 동네는 아무렇게나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날 밤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가 오늘 마트에서 시어머니를 봤는데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갔다고 서운해한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며느리였어요? 전혀 몰랐어요. 제가 너무 허름한 차림이라 며느리도 알아보기 어려웠나 봐요. 아니, 어쩌면 며느리가 일부러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차림의 시어머니가 창피했을지도.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시장을 가도 단정하게 입습니다. 거창한 옷이 아니에요. 깨끗한 바지에 편한 상에 여기에 모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립스틱도 바르고 머리도 빗고 나갑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먼저 환하게 인사하시고 과일 가게 아저씨가 더 싱싱한 것을 골라주시더라고요. 지난주엔 며느리를 또 마트에서 만났어요. 이번엔 며느리가 먼저 달려와 반갑게 인사하더군요. 어머니, 오늘 예쁘세요. 옷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만나는 사람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시장 가는 길 거울 한번 보고 나가세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40년 지기 친구 3명과 카페에서 만납니다. 지난주 목요일 친구 하나가 30분이나 늦게 도착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미안하다고 했죠. 집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머리도 못 감았다면서요. 사실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우리와의 만남이 그렇게 대충 해도 되는 자리인가? 40년 친구니까 편하게 만나도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친구일수록 더 신경을 씁니다. 약속 30분 전에는 꼭 집을 나서요. 옷을 제대로 챙겨 입고 머리를 단정히 하고 향수를 가볍게 뿌립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우리 모임에서 한 친구가 빠졌습니다. 이유를 나중에 들었는데요. 그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털어놨대요. 모임이 부담스럽다고. 왜냐고요?
한 친구가 매번 손주 자랑만 1시간씩 한대요. 손주가 영재래요. 손주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한대요. 듣는 사람은 지루한데 계속 손주 이야기만. 그런데 모임을 빠진 그 친구는 손주가 없거든요. 딸이 결혼을 안 했으니까요. 1시간 내내 손주 자랑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 손주 이야기를 신나게 했던 적이.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상처받았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 뒤로 조심합니다. 친구 모임에서는 듣는 시간이 말하는 시간보다 깁니다. 친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제 이야기는 물어볼 때만 합니다. 커피 한 잔도 예의입니다. 번갈아가며 계산하되 절대 내가 냈으니 다음엔 내가 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것이 우정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비교하지 않습니다. 너는 손주도 있고 좋겠다. 남편이 연금 많이 나오면 좋겠네. 이런 말들은 하지 않아요. 모임을 빠졌던 친구에게 따로 연락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더 조심하겠다고. 친구가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언니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이 문제야. 그래도 우리 모임은 바뀌었어요. 이제는 서로 배려하며 대화하고 누구 한 사람이 너무 오래 말하면 슬쩍 화제를 돌립니다. 40년 우정도 한순간에 깨질 수 있습니다. 작은 배려가 오랜 우정을 지켜요. 이 이야기를 하니 또 다른 관계가 생각나네요. 손주 관계 말입니다. 손주를 보러 가는 날은 명절보다 설렙니다. 전날 밤부터 무엇을 가져갈까 고민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고릅니다. 그런데 작년 추석, 제 인생에서 가장 창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주가 밥을 안 먹으려고 떼를 쓰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달래고 있는데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는 밥 안 먹으면 굶겼어. 그러면 배고파서 먹더라고. 순간 온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 얼굴이 굳어 있었고 사위는 핸드폰만 보고 손주는 울고 있었죠.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아이 발달에 안 좋대요. 저는 그냥 조언한 건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간섭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손주 앞에서 엄마의 육아 방식을 부정한 거죠. 집에 돌아오는 길 사위가 차 안에서 아무 말이 없었어요. 며느리도 인사를 짧게 하고 들어가 버렸죠.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큰일 냈나 봐. 그날 밤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괜한 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며느리는 한참 뒤에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다고.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이 전혀 괜찮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손주 얼굴이 보고 싶었지만 먼저 연락하기가 무서웠어요. 혹시 부담스러워하면 어쩌나.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 영숙이가 말해줬어요. 자기도 똑같은 실수를 했었대요.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간섭했다가 1년 동안 손주를 못 봤대요. 나 그때 정말 미칠 것 같았어. 손주 사진도 안 보내주고 명절에도 안 왔어.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나서야 관계가 풀렸어.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랑 요즘 세대는 달라.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은 틀릴 수 있어. 그냥 입 다물고 지켜봐야 해. 그 말을 듣고 며느리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절대 간섭하지 않겠다고. 그냥 손주만 가끔 보고 싶다고. 며느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가 못나서 어머니 기대에 못 미치는 거 알아요. 그래도 제가 엄마잖아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제가 엄마였을 때도 시어머니한테 간섭받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제가 그걸 며느리한테 똑같이 한 거예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주 집에 가면 절대 조언하지 않아요. 궁금해도 묻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습니다. 대신 칭찬을 많이 합니다. 아이를 정말 잘 키운다고, 집안이 참 깨끗하다고, 요리를 잘한다고. 진심으로요. 선물도 미리 물어봅니다. 이런 거 사가도 되냐고, 필요한 거 있냐고. 그리고 두세 시간 놀다가 바로 일어납니다. 더 있으면 부담스러워 하니까요. 신기하게도 제가 물러서니까 며느리가 더 편하게 대해줘요. 요즘은 며느리가 먼저 연락해요. 어머니, 손주 보고 싶으시죠? 놀러 오세요. 손주 사랑도 중요하지만 며느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편해야 우리도 자주 볼 수 있으니까요. 거리를 지키는 것, 그게 할머니의 품격입니다. 그런데 손주 관계보다 더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동창회입니다. 한 달 전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50년 만의 만남. 솔직히 말하면 가기 싫었어요. 동창회만 생각하면 속이 울렁거렸거든요. 다들 얼마나 잘 살고 있을까? 나는 뭐라고 소개하지? 옷은 뭘 입어야 하나? 동창회 당일 아침 거울 앞에 1시간을 섰습니다. 옷을 10번도 더 갈아입었어요. 이건 너무 수수한 것 같고 저건 너무 튄 것 같고 결국 평소에 입던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뭐 그렇게 떨어. 다 늙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건데. 하지만 남편은 몰라요. 여자들 동창회가 얼마나 무서운 전쟁터인지. 동창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시선들이 제게 쏟아졌어요. 위에서 아래까지 훑는 눈빛들. 옷, 가방, 신발, 액세서리. 모든 걸 평가하는 느낌이었죠. 한 친구가 명품 가방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화려했어요. 반갑다는 인사도 없이 바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야, 너 요즘 뭐해? 아들은 잘 있어? 들었는데 외국에 있다며? 제 아들은 외국에 안 가요. 국내에서 평범하게 직장 다니죠. 저는 그냥 잘 지낸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의사래요. 딸은 변호사랑 결혼했대요. 남편은 사업해서 돈 많이 벌었대요. 손주는 7명이나 된대요. 1시간 내내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조용히 화장실에 간다고 일어났어요. 한참 뒤에 돌아왔는데 눈이 빨갛더라고요. 점심 식사 때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나 여기 오기 싫었어. 근데 안 오면 안 온 이유를 궁금해할 것 같아서. 알고 보니 그 친구 남편이 사업 실패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대요. 그런데 동창회에 오면 다들 잘 사는 이야기만 하니까 듣기가 괴롭다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 손을 꼭 잡아줬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그냥 평범하게 살잖아. 그게 잘 사는 거야. 헤어질 때 명품 가방을 든 친구가 다가와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면서요. 저는 웃으며 번호를 안 줬어요. 대신 옆자리에 앉았던 친구 번호는 받아뒀습니다.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이면 충분하니까요.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잘 산다는 게 뭘까? 명품 가방? 의사 아들? 아니에요.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잘 사는 겁니다. 동창회 이야기를 하니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지네요. 집, 가족 이야기를 해볼까요? 2년 전 1월 남편이 퇴직했습니다. 40년 동안 아침마다 출근하던 남편이 이제 집에 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천국이었어요.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도 하고 낮잠도 같이 자고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었죠. 그런데 2달째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봤어요.
아침 먹고 TV, 점심 먹고 TV, 저녁 먹고 TV. 저는 집안일을 하는데 남편은 거기 앉아만 있더라고요. 설거지를 하다가 싱크대에서 남편을 봤는데 소파에서 TV 보며 졸고 있더군요. 순간 화가 확 치밀었어요.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남편은 놀기만 하네. 어느 날 폭발했습니다. 당신 오늘도 집에만 있을 거야? 운동이라도 다녀오지 그래? 남편이 뭐라고 대꾸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뒤로 며칠 동안 말을 안 했죠. 사실 남편도 힘들었을 거예요. 40년 동안 일만 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으니. 그런데 저는 그걸 이해 못했어요. 나도 평생 일했는데 나는 계속 집안일 하잖아. 친구 정희한테 전화로 하소연했더니 정희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래도 언니는 나아. 우리 남편은 은퇴하고 나서 나한테 하루 세 끼 다 차려달래. 아침, 점심, 저녁. 40년 동안 점심은 회사에서 먹었잖아. 근데 이제 집에서 먹는다고 매일 뭐 해줄 거냐고 물어. 미칠 것 같아. 정희 이야기를 들으니 제 남편은 양반이더라고요. 적어도 밥 차려달라고 안 하니까. 그날 밤 남편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각자 시간을 가져보자고. 서로 부담 갖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자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남편도 답답했나 봐요.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그 뒤로 남편은 아침 운동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문화센터 수업을 들었어요. 점심은 각자 해결하고 저녁만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거리가 생기니 다시 편해졌습니다. 저녁에 만나면 할 이야기가 생겼어요. 오늘 뭐 했냐고, 재미있었냐고 서로 물어보게 됐죠. 제 친구 옥순이는 남편이 은퇴하고 이혼했어요. 참다 못 견디고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은퇴 후 2년 만에 헤어졌죠. 옥순이가 울면서 말하더군요. 언니, 하루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숨이 막혀. 화장실도 따라와. 내가 밥 안 차려주면 굶어. 친구 만나러 나가면 어디 가냐고 캐묻고. 못 살겠어. 50년을 함께 산 부부도 은퇴 후에 적응 못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요즘 저는 남편에게 작은 칭찬을 자주 합니다. 산책 다녀왔다고 하면 건강해 보인다고. 설거지 해주면 고마웠다고. 당연한 것은 없어요.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남편도 변했습니다. 제가 외출하면 조심히 다녀오라고 하고 돌아오면 오늘 뭐 했냐고 물어봐요. 젊었을 때는 하지 않던 대화예요. 지난주엔 남편이 제 손을 잡더군요. 손이 거칠어졌다면서 핸드크림을 사줬어요. 5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늙어가는 모습을 함께 보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서로를 받아들이며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게 부부의 품격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어렵지만 며느리와 사위와의 관계는 더 어렵습니다. 제 친구 영숙이는 며느리와 5년째 말을 안 합니다. 명절에도 안 와요. 손주도 못 봅니다. 시작은 사소했대요. 며느리가 김치를 담그지 않는다고 한마디 했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사 먹는데. 그런데 영숙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며느리가 김치도 못 담그면 쓰나? 그 한마디가 폭탄이었대요. 며느리가 그날부터 연락을 끊었대요. 아들한테 전화해도 아들이 아내 편을 들고 결국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사실을 말한 건데 왜 화를 내? 영숙이는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대요. 저는 영숙이 이야기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나도 며느리한테 비슷한 말을 할 뻔했거든요. 작년 겨울 며느리 집에 갔더니 집이 좀 어질러져 있었어요. 며느리는 직장 다니고 아이 둘 키우느라 바쁘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뻔했어요. 집이 좀 더러우네.
청소 좀 하지 그래. 다행히 입 밖으로 나오기 직전에 참았어요. 영숙이 생각이 났거든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일하면서 애들 둘 키우느라 힘들겠다. 내가 청소 좀 도와줄까? 며느리 눈에 눈물이 글썽이더군요. 어머니, 괜찮아요. 주말에 할게요. 평일에는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날 저는 며느리를 도와 청소를 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했죠. 시어머니들은 다 잔소리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다르세요. 사실 저도 며느리 편에 서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엔 답답했거든요. 왜 김치를 안 담그나? 왜 집을 깨끗이 안 치우나? 왜 명절 음식을 못하나? 그런데 제 딸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딸도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느라 정신없어요. 김치는 사 먹고, 청소는 주말에만 하고, 명절에는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만약 사위가 우리 딸한테 김치 담그라고 하면 제가 화낼 거예요. 우리 딸도 바쁜데 왜 김치까지 담가? 그런데 며느리한테는 그걸 요구했던 거예요. 우리 딸은 괜찮고 며느리는 안 되는 건가요? 모순이죠. 그 뒤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집에 가면 절대 조언하지 않아요. 궁금해도 묻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습니다. 대신 칭찬을 많이 합니다. 일하면서 아이 둘 키우는 게 대단하다고, 정말 멋지다고. 진심으로요. 명절에도 부담 주지 않습니다. 바쁘면 안 와도 돼. 우리 둘이 조용히 있을게.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며느리가 더 자주 와요. 사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딸 앞에서 우리 사위가 최고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위에게 직접 말합니다. 우리 딸 잘 돌봐줘서 고마워. 한 친구가 좋은 말을 해줬어요. 며느리와 사위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맞는 말입니다. 그들을 내 자식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식의 반려자로 존중해야 해요. 지난 설날 며느리가 조용히 제 손을 잡더군요. 어머니, 편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친정엄마 같아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 거리를 지키는 것이 시어머니의 품격입니다. 가족관계 이야기를 하니 조금 무거워졌네요. 이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여 할 말이 많아져요. 하지만 그 많은 말들이 모두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작년 여름,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말을 했습니다. 손주가 놀러 왔는데 밥을 안 먹으려고 떼를 썼어요. 며느리가 달래고 있었죠.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엄마 키울 때는 밥 안 먹으면 굶겼어. 그러면 배고파서 먹더라고. 순간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리더니 그릇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위가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아내가 요즘 육아 스트레스로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우울증이었다고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 말은 충고가 아니라 칼이었던 겁니다.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우는 며느리에게 넌 못난 엄마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내 나이 때는으로 시작하는 모든 말은 상대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제가 며느리를 울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새로운 습관을 들였습니다. 말하기 전 3초 기다리기.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인가? 3초만 기다리면 대부분의 말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충고는 더욱 그래요. 부탁받지 않은 충고는 잔소리일 뿐입니다. 대신 질문을 합니다. 요즘 어때? 힘든 일은 없어?
질문은 대화를 열고 충고는 대화를 닫습니다. 며느리가 육아 고민을 털어놓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결해 줄 게가 아니라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하고 공감해 줍니다. 해결책보다 공감이 필요한 순간이 더 많거든요. 제 친구 하나가 있어요. 만나면 자기 이야기만 해요. 1시간 내내 자기 이야기. 저는 듣기만 합니다. 처음엔 답답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저 친구는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구나. 집에 가면 남편도 말을 안 듣고 자식들도 바빠서 전화를 안 받는데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들어줍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들어줘요. 그게 친구를 위하는 방법이더라고요. 말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의 진심이 나아요. 이제 저는 말하기 전에 생각해요. 이 말이 듣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 상처가 될까? 위로가 되는 말만 합니다. 상처 줄 말이라면 차라리 침묵이 나아요. 말을 조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험담을 멀리하는 겁니다. 작년 가을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20년을 다니시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시더라고요. 몇 달 뒤에 우연히 마트에서 만났어요. 반갑게 인사했더니 그 집사님이 저를 피하시더라고요. 이상해서 따라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저 교회 못 가요. 너무 창피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교회 단체 카톡방에서 집사님 험담이 돌았대요. 집사님 딸이 이혼했는데 그 이야기가 카톡방에 퍼진 거예요. 딸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는 거짓말까지 섞여서요. 사실은 딸이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한 건데 사람들은 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대요. 집사님은 카톡방을 나왔지만 교회 가기가 너무 창피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다들 저를 보면서 수군될 것 같아요. 딸도 못 가르친 엄마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 카톡방에 있었거든요. 험담이 올라왔을 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침묵으로 동조한 거죠. 그날 밤 저는 그 카톡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께 따로 전화를 드렸어요. 죄송하다고, 제가 말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집사님이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권사님만이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마워요. 다른 분들은 아무도 연락 안 하셨어요. 험담은 칼보다 무섭습니다. 칼은 몸에 상처를 내지만 험담은 마음에 상처를 내요. 그리고 그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지난달에는 동네에서 이웃을 만났어요. 그분이 다른 이웃 이야기를 꺼내며 험담을 시작하더라고요. 그 집 며느리 말이야. 시어머니한테 정말 못한대. 들었어? 예전에 저라면 그래요? 몰랐네요 하며 맞장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집 사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화제를 돌렸어요. 험담에 동조하는 순간 나도 험담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은 내일 다른 사람과 제 흉을 볼 거예요. 카톡 단체방도 조심해요. 누군가 험담을 올리면 답장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거절해요. 좋은 소식에만 반응합니다. 축하해요. 좋은 일이네요. 말을 아끼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제 말에 더 귀 기울여요. 평소에 말이 적은 사람이 한마디 하면 무게가 있거든요. 제 남편이 예전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답답했죠. 근데 요즘은 가끔 한마디 할 때가 있어요. 그 한마디가 참 따뜻해요. 지난주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요즘 예뻐 보여. 50년 결혼 생활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일주일을 기분 좋게 살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침묵을 배우는 겁니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지혜. 그것이 어른의 품격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비움에 대해 나눠볼까요? 환갑이 지나고 나니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증명할 것이 없다는 것을. 젊었을 때는 달랐어요.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가 되려고 애썼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뒤처지기 싫었습니다. 작년 겨울 친구들이 단체로 유럽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여행비가 500만 원. 예전 같았으면 무리해서라도 갔을 거예요. 못 간다는 게 창피해서. 그런데 이제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쉬는 게 더 좋아. 여행은 피곤해. 그냥 집이 제일 편해. 친구들이 웃으며 그래, 그럼 다녀와서 사진 보여줄게 했어요. 부담 없이 헤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칠 밤을 뜬 눈으로 고민했을 텐데요. 욕심을 내려놓으니 평화가 찾아왔어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인정하니 감사한 것들이 보였습니다. 건강한 몸, 편안한 집, 함께 늙어가는 남편, 가끔 연락하는 자식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감사한 겁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비워가는 겁니다. 욕심을 비우고, 집착을 비우고, 허세를 비워요. 비워낼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제 저는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 밥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제 친구 하나는 작년에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이제 혼자 못 걸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주름 하나하나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웃으며 살았던 날들, 울면서 견뎌낸 날들. 모두가 나를 만든 시간들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 들미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이 나이까지 살 수 있게 해준 모든 순간에 비워낼수록 채워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평온, 감사, 여유. 오늘 아침에도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머리가 늘었고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내 모습이 나쁘지 않아요. 아니, 좋아 보여요. 단정한 옷을 입고 립스틱을 바르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나. 화려하지 않아도, 부유하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품격은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의 선택이에요. 오늘도 저는 선택합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따뜻하게 말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그것이 60대 여성의 진짜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 옷을 입으세요. 립스틱 하나를 바르세요. 그것이 품격 있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 나를 위해 살아요. 나를 존중하며 살아요.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